움직이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우리 둘 다 으깨져서 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이 하얀 악몽 속에서 눈을 떴을 때 그 남자가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과는 정반대인 그 뜨거움. 이것은 오만했던 미군 여장교와 그녀를 위해 자신의 등을 내어주어 바람과 총알, 그리고 죽음까지 막아낸 침묵의 707 특수요원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생존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이 비장하고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멈춰요. 당장 차 세우라고 명령했잖아요. 한 상사 제시카 밀러 대위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전술 장갑차 험비 내부를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차창 밖은 강원도 태백산맥의 거친 눈보라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예보에 없던 기습 폭설은 굽이진 산길을 순식간에 하얀 무덤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시야는 제로.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유리에 꽂히는 눈덩이들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한민준 상사는 마치 바위처럼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흐릿한 전방을 뚫어지게 응시했고 굵은 핏줄이 도드라진 손은 스티어링 휠을 부서질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관의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한 감각으로 미끄러지는 차체를 제어하며 엑셀을 밟고 있었습니다. 한 상사 귀가 먹었나? 이번 훈련의 지휘관은 나야. 세우라고 했잖아. 제시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안전벨트를 풀며 운전석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 출신 엘리트라는 자부심, 그리고 한국의 겨울 산악 지형에 대한 무지가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민준이 짐승처럼 낮게 그르렁거렸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수컷 우두머리의 위압감이 제시카를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부하가 상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존 전문가가 아마추어에게 던지는 경고였습니다. 대위님, 오른쪽을 보십시오. 여기서 멈추면 30초 안에 눈사태가 우리를 묻어버릴 겁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민주는 감정을 배제한 건조한 목소리로 빠르게 내뱉었습니다. 제시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뿌연 차창 너머 벼랑 끝에 거대한 눈덩이들이 위태롭게 진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 하지만 미 육군 정예 장교로서의 자존심은 타국 부사관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겁주지 마. GPS 데이터상 전방은 급커브야. 이 속도라면 우린 다 죽어. 제시카는 이를 악물며 다시 기어 레버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 차의 통제권은 내가 갖겠어. 손대지 마. 민준이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제시카의 손이 기어 레버를 건드렸고 차는 순간적으로 덜컹거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사신스샨을 불렀습니다. 빙판길 위에서 타이어는 마찰력을 잃었고 수톤에 달하는 험비는 통제 불능 상태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민준이 짧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핸들에서 한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강철 같은 그의 팔이 뻗어나와 제시카를 좌석 깊숙이 처박듯 눌렀습니다. 고개 숙여 머리 보호해 그의 외침은 끔찍한 금속 파열음에 묻혀버렸습니다. 끼익! 쾅 차량은 종이장처럼 가드레일을 뚫고 하얀 허공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력이 사라지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 제시카가 본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소리치던 그 무뚝뚝한 한국 남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자신의 몸을 날려 그녀를 덮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인간 방패가 되어 그녀를 감쌌습니다. 쿠당탕 쾅 콰직 차량은 절벽에 부딪히고 구르며 깊은 눈 골짜기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강철이 비틀어지는 소음 뒤에
찾아온 것은 죽음 같은 정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몇 분, 아니 몇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제시카는 뼈를 깎는 추위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려 노력했지만 이마에서 흐르는 따뜻한 액체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피였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꽉 끼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완전히 찌그러진 채 뒤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큰 고통은 없었습니다. 무겁고 따뜻한 무언가가 그녀 위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과 찌그러진 차체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는 그 무언가. 으윽. 귓가에서 낮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시카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그곳엔 한민준 상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뒤집힌 차의 천장 현재는 바닥을 양팔로 짚고 무너져 내리는 차체의 무게를 등 전체로 받아내며 그녀가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떨어진 피가 제시카의 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상사님. 제시카의 목소리는 공포로 잘게 떨렸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충격으로 초점은 흐릿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맹수처럼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려 제시카의 상태를 스캔했습니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손가락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마치 갈라진 바위 틈에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 등이. 제시카는 경악했습니다. 운전석 시트의 프레임이 뜯겨져 나와 민준의 전술 조끼를 뚫고 어깨에 박혀 있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져 그의 군복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민준은 턱 근육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를 악물며 무너지는 천장을 간신히 밀어 올렸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 다리가 끼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위님 쪽은 나갈 수 있습니다. 왼쪽 창문 깨져 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을 두고 갈 순 없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잖아요. 제시카가 울부짖었습니다. 눈물과 피가 뒤섞여 얼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엘리트 장교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죄책감과 공포만이 그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심파극 찍을 시간 없습니다. 대위님. 민준이 낮게 일갈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료통이 터졌습니다. 기름 냄새 안 납니까? 이 차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대위님이 먼저 나가서 밖에서 절 끌어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의 말은 얼음물처럼 제시카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가 나가야만 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제시카는 몸을 비틀어 민준이 필사적으로 만들어준 좁은 틈새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민준의 팔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깨에 쇠창살이 박힌 채로 오직 그녀를 탈출시키기 위해 수백 킬로그램의 하중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제시카가 상반신을 창밖으로 내미는 순간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기스의 찌그러진 프레임이 한 단계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크헉. 민준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의 상처가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민준. 제시카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지 말고가. 민준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핏발이 선 그의 눈동자는 공포스러울 만큼 강렬했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이건 명령. 아니, 부탁입니다. 제발 살아서 나가십시오. 제시카는 입술을 깨물며 눈밭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 처박힌 그녀는 미친 듯이 기어 나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보라치는 어둠 속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 안에서 한 한국인 남자가 짐승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녀가 숨 쉴 공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 엔진룸에서 작은 불꽃이 튀어 올랐습니다.
안 돼, 제시카는 절규하며 다시 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옥 같은 혹한 속에서의 진짜 생존 게임이 막을 올렸습니다. 과연 제시카는 폭발 직전의 차에서 민준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립된 설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 숨막히는 구출 작전이 이어집니다. 네, 고객님의 요청대로 제1부의 마지막 장면 차량 폭발 직전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제2부부터 제15부까지 끊김없이 유튜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각 파트는 풍부한 묘사와 감정선, 긴박한 전개를 담아 최대한 길고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민준 제시카의 절규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차를 향해 몸을 던진 그 순간 굉음이 고막을 찢었습니다. 황화염의 구가 밤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제시카를 강타했고 그녀는 깃털처럼 날아가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곧이어 차가운 눈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채 오직 심장이 터질 듯한 박동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으윽. 제시카는 비틀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불타는 험비의 잔해만이 시뻘건 화염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안 돼. 거짓말이야. 그녀는 네 발로 기어 불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미군 장교로서 숱한 전장을 겪었지만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눈앞에서 산화하는 것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내가 고집만 피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였습니다. 불타는 차체 뒤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눈밭을 끌며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기와 그을음으로 뒤덮인 형체. 한쪽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눈밭을 한 손으로 찍으며 기어 나오는 남자. 상사님 한민준이었습니다. 폭발 직전 그는 기적적인 반사신경으로 반대편 문을 뜯어내고 몸을 날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군복은 찢어지고 불에 탔으며 어깨에 박혔던 쇠창살을 억지로 빼낸 자리에서는 붉은 선혈이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미친 듯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민준 씨. 민준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속눈썹에는 하얀 성에가 맺혀 있었고 얼굴 반쪽은 피와 그을음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제시카의 몸을 먼저 살폈습니다. 대위님, 다친 데 없습니까? 그는 자신의 너덜너덜해진 어깨보다 제시카의 찰과상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련할 정도의 헌신에 제시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 걱정할 때예요. 당신 꼴을 보라고요.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민주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긴 위험합니다. 불빛 때문에 위치가 노출됩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전술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707 요원의 본능은 죽음 직전까지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엎혀요. 내가 부축할게요. 제시카가 그의 멀쩡한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185cm가 넘는 거구의 특수요원과 그보다 작은 체구의 여장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불타는 차량을 뒤로하고 칠흑 같은 어둠의 숲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타오르는 불길만이 그들의 긴 그림자를 눈 위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조차 꺼지고 나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추위뿐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은 마치 캐처럼 그들의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부상당한 민준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
여기라면 민준이 가리킨 곳은 거대한 바위들이 겹쳐져 만들어진 작은 틈새였습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은신처였습니다. 제시카는 민준을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눕혔습니다. 불을 피워야 해요. 라이터. 라이터가. 제시카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은 안 됩니다. 민준이 쉰 목소리로 제지했습니다. 연기는 적들에게 신호탄이 됩니다. 적이라니요, 여긴 대한민국 영토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시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지금 얼어 죽게 생겼는데 적 타령이라니. 여긴 최전방과 인접한 비무장 산악지대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민주는 이를 악물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대위님, 이리 오십시오. 내 체온을 나눠야 합니다. 저체온증이 오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제 품으로 들어오십시오. 제시카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아무리 위급 상황이라지만 낯선 남자, 그것도 부하 앞에서 옷을 벗고 안기라니. 미쳤어요. 절대 안 돼요.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욕망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는 오직 생존만을 위한 눈빛. 제 상처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당신의 체온이 필요합니다. 그제야 제시카는 민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살리려고 부상을 입었고 이제 그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시카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두 사람의 몸이 맞닿았습니다. 민준은 남은 한 팔로 겉옷을 덮어 그들만의 작은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가슴 근육, 거친 숨소리, 그리고 피 냄새와 섞인 남자의 향기. 제시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불편하게 해서. 민준이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따뜻해요. 제시카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혹한의 밤, 작은 바위 틈에서 두 사람은 하나의 심장처럼 고동치며 밤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민준의 감각이 번뜩이며 깨어났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이질적인 소리. 눈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금속이 부딪히는 미세한 소음이었습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눈보라가 잦아들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깨의 통증이 뇌를 찌를 듯 했지만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서 잠든 제시카를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그는 바위 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하얀 세상. 하지만 707 요원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위 위쪽 능선에 멈췄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들. 일반적인 등산화나 군화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없다. 발자국을 지우며 이동한 흔적이다. 구조대라면 흔적을 남기며 이동합니다. 은밀하게 흔적을 지우며 이동하는 건 사냥꾼 아니면 적군뿐입니다. 민주는 눈을 좁혔습니다. 발자국 옆에 떨어진 작은 금속 조각. 그는 그것을 주워 냄새를 맡았습니다. 화약 냄새, 그리고 러시아제 총기 오일 냄새. 빌어먹을. 민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과 연계된 국제 용병들이 비밀리에 루트로 사용하는 고스트로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의 차량 추락은 그들의 이동 경로 한복판에 떨어진 거대한 폭죽과도 같았습니다. 상사님 제시카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바위 틈에서 나왔습니다. 구조대가 왔나요? 민주는 재빨리 제시카의 입을 틀어막고 그녀를 바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쉿. 목소리 낮추십시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제시카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구조대가 아닙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아주 질 나쁜 손님들이.
민주는 주운 금속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AK-47의 탄피 배출구 덮개 조각입니다. 놈들은 무장하고 있고 우릴 찾고 있습니다. 그럼 우릴 죽이러 온 건가요? 목격자는 남기지 않는 게 그들의 룰이니까요. 민주는 자신의 권총을 점검했습니다. 탄창 하나, 총알 12발. 상대는 최소 1개 분대. 뛸 수 있겠습니까? 대위님 다리가 좀 아프지만 해볼게요. 제 등 뒤에서 1미터 이상 떨어지지 마십시오. 제가 멈추면 멈추고 뛰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는 겁니다. 두 사람은 다시 눈밭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숲의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탕 총성이 메아리 쳤고 제시카의 바로 옆 나무 껍질이 튀어 올랐습니다.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총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얀 설원 위에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까마귀 떼처럼 불길했습니다. 엎드려 민준이 제시카를 덮쳐 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몸을 굴리며 응사했습니다. 탕탕 정확한 사격. 선두에 서 있던 용병 2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707 최고의 저격수였던 스노우 울프의 실력은 부상 중에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생포의 여자는 생포하고 남자는 죽여 적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소리쳤습니다. 놈들은 제시카의 가치를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미군 정보장교는 그들에게 훌륭한 협상 카드였습니다. 민주는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총알 5발. 정면 승부는 불가능했습니다. 대위님, 저기 10시 방향의 비탈길 보입니까? 제가 엄호할 테니 저기로 미끄러져 내려가십시오. 당신은요, 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어서. 제시카가 비탈길로 몸을 던지는 순간 용병 하나가 측면에서 튀어나와 개머리판으로 민준의 부상당한 어깨를 가격했습니다. 그헉 민준이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상처가 터져 피가 솟구쳤습니다. 용병이 확인 사살을 하려 총구를 겨누는 찰나 민준의 다리가 용병의 오금을 걸었습니다. 놈이 중심을 잃자 민준은 성한 팔로 놈의 목을 감아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용병이 축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놈이 단검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총알이 떨어진 민준은 맨주먹으로 칼날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강물을 칼날이 민준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군복이 찢어지고 살이 베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분노로 치환했습니다. 칼을 든 놈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리고 박치기로 놈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이 독종 같은 놈. 쓰러진 적들을 뒤로하고 민준은 비탈길을 향해 뛰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적들에게 그를 추적할 수 있는 이정표였습니다. 민준 씨 아래쪽에서 제시카가 울먹이며 그를 불렀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내려오는 그를 보며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갑시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민준은 피 묻은 손으로 제시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그들은 험준한 절벽 아래 숨겨진 얼음 동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동굴 안은 바람은 막아주었지만 냉기는 여전했습니다. 민준은 동굴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입술은 핏기를 잃었습니다. 상처 좀 봐요. 제발요. 제시카가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그의 찢어진 전술 조끼와 상의를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몸은 지도 같았습니다. 고통의 지도. 이번에 다친 어깨와 옆구리의 상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등에는 칼에 베인 흉터가, 가슴에는 총상의 흔적이, 팔에는 화상 자국이 수없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대한민국 707 요원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선을 넘나들었는지 보여주는 훈장이자 침묵의 기록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몸으로. 제시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민준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보기 흉합니까? 민준이 힘없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름다워요. 당신의 희생이. 제시카는 흐느끼며 자신의 스카프를 찢어 민준의 상처를 지혈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민준의 근육이 움찔거렸습니다. 차가운 붕대가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눈물이 상처에 닿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대위님은 울 때보다 화낼 때가 더 예쁩니다. 민준이 농담을 던졌지만 제시카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꼭 살릴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살릴 거라고요. 제시카는 서툰 솜씨로 붕대를 감으며 맹세했습니다. 이 남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하지만 신은 그들을 시험하려는 듯 민준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상처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도망쳐. 어머니. 천하무적 같던 스노우 울프가 고통 속에 어린아이처럼 웅크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그의 몸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동굴 안의 기온은 영하 10도. 이대로라면 그는 열 때문에 죽거나 추위 때문에 쇼크살을 할 상황이었습니다. 제시카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약도, 불도 없는 이곳에서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옷도 벗겼습니다. 맨살과 맨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난로였습니다. 용서해요. 민준 씨. 제시카는 뜨겁게 달아오른 민준의 몸을 자신의 차가운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가 그의 단단하고 흉터투성이인 몸에 밀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듯 몸을 비틀었지만 제시카는 그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녀는 민준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그녀의 심장 소리가 민준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에로틱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의식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준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열기가 제시카에게 옮겨오고 제시카의 서늘함이 그를 식혀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섞이는 듯한 밤. 제시카는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가 없으면 나도 살 수 없어. 그가 죽으면 나도 여기서 죽을 거야. 그것은 전우애를 넘어선 운명적인 사랑의 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굴 밖에서는 늑대들이 냄새를 맡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제시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민준은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민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감겨진 눈, 굽게 담은 입술, 고집스러워 보이는 턱선. 처음 만났을 때 그저 꽉 막힌 한국 군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대위님. 피하십시오. 민준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그는 그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시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지난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엑셀을 밟았던 자신. 그의 조언을 비웃었던 오만함.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남자를 사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시카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장, 가문의 명예,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하찮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눈을 밟는 소리. 제시카는 눈물을 닦고 민준의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총구를 입구로 겨눴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야.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공주님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여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총구, 내리십시오. 안전장치도 안 풀고 쏘려 합니까? 낮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제시카가 놀라 돌아보니 민준이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깨어났군요. 덕분에. 민준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일이 기억나는 듯 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의 눈빛은 전사의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놈들이 가까이 왔군요. 어떻게 하죠? 당신 몸 상태로는 뛸 수도 없잖아요. 도망치는 건 끝났습니다. 이제 사냥할 차례입니다. 민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동굴, 막다른 곳이 아닙니다. 안쪽에 틈새가 있어 바람이 통합니다. 그리고 입구는 좁습니다. 설마 싸우겠다는 거예요, 대위님? 혹시 가방에 라이터용 기름이나 알코올 있습니까? 제시카는 구급 키트에 있던 소독용 알코올병을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놈들을 환영해주죠. 민주는 동굴 입구 쪽에 눈을 파고 알코올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옷가지들을 엮어 도화선을 만들었습니다. 놈들이 들어오는 순간 여길 불바다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틈타 안쪽 개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잠시 후 동굴 밖에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용병들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민주는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놈들의 군화가 알코올을 뿌린 지점을 밟는 순간 지금 민준이 부싯돌을 쳐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화르륵 푸른 불꽃이 뱀처럼 기어가더니 순식간에 입구를 화염으로 뒤덮었습니다. 으악 불이야. 용병들이 불길에 휩싸여 뒹굴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민준과 제시카는 동굴 안쪽 깊숙한 곳, 좁은 틈새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동굴 뒷길로 빠져나온 그들은 가파른 능선 위에 섰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용병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공했어요. 제시카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저건 선발대일 뿐입니다. 본대가 올 겁니다. 민주는 냉정했습니다. 제 전공을 살릴 때가 됐군요. 제시카가 부서진 드론 조종기를 꺼냈습니다. 드론은 잃어버렸지만 이 조종기로 놈들의 무전 주파수를 스캔할 수 있어요. 거리는 짧지만 가능해요. 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저 정보장교예요. 제시카가 조종기를 조작하자 치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놈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파팀, 동굴 놓쳤다. 북쪽 능선으로 이동 중인 것 같다. 포위해라. 북쪽이래요. 그쪽으로 가면 매복에 걸려요. 제시카가 통역했습니다. 그럼 우린 남쪽 계곡으로 갑니다. 놈들의 예상을 뒤엎는 거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했습니다. 제시카는 놈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도청하여 알려주었고, 민준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루트를 개척하고 부비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와 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덮인 산을 지배하는 두 마리의 늑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공조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존재했습니다. 타항 어디선가 날아온단 한 발의 총탄이 민준의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저격수였습니다. 민준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허벅지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 제시카가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오지마. 저격수야. 엎드려. 탕탕. 총알이 제시카의 발밑을 쪼았습니다. 놈은 일부러 맞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미끼로 민준을 끌어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민주는 바위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동맥을 스쳤는지 출혈이 심했습니다. 저격수는 맞은편 300m 고지에 있었습니다. 권총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리였습니다. 제시카. 내 말 들려요. 민준이 무전기로 불렀습니다. 들려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제시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바위 뒤에 웅크린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연막탄. 하나 남았습니다. 그걸 터뜨리면 시야가 가려질 겁니다. 그때 뛰십시오. 당신은요, 난. 다리가 이래서 못 뜁니다. 내가 여기서 놈들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안 돼요. 또 나 대신 희생하려는 거죠. 절대 안 가요. 제발 말 좀 들으십시오.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그때 저격수의 총구가 제시카가 숨은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돌가루가 튀고 바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연막탄을 던지는 대신 자신의 몸을 바위 밖으로 던졌습니다. 여기다 나를 쏴라. 이 개자식들아. 민준이 고함을 지르며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저격수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타항 총알이 민준의 방탄조끼를 강타했습니다. 충격으로 그가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민준 제시카의 절규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가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제시카는 기어서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방탄조끼가 총알을 막아주었지만 갈비뼈가 부러진 듯 민준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허벅지의 출혈도 심각했습니다. 왜? 안 도망갔습니까? 민준이 피 섞인 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두고는 천국도 안 가요. 제시카는 단호하게 말하며 지혈대를 민준의 허벅지에 감고 있는 힘껏 조였습니다. 아! 민준이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들어요? 한 상사. 당신은 나한테 명령할 권한 없어. 내가 상급자야. 내 명령은 같이 살아서 돌아가는 거야. 제시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약하고 철없던 공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강인한 여군만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위님, 명령 따르겠습니다. 민준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격수는 위치가 노출되었으니 이동했을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제시카는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보다 훨씬 큰 민준의 몸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버텨냈습니다. 내가 당신 다리가 될게요. 당신은 내 눈이 되어줘요.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둘 다 죽는 문자 그대로의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눈보라 속으로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저격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마지막 시련, 화이트아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화이트아웃,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설산의 저주였습니다. 민준 씨, 정신 차려요. 잠들면 안 돼요. 제시카는 민준의 뺨을 때려가며 걸었습니다. 민준은 과다출혈로 의식이 혼미했습니다. 제시카, 춥지 않습니까? 안 추워요. 하나도 안 추워요. 그러니까 당신도 버텨요. 사실 제시카의 발가락은 이미 동상으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민준의 심장도 멈출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맛있는 거 사드리기로 했는데 민준이 웅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떡볶이 삼겹살 다 사줘요. 비싼 걸로 사줘요. 제시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어 뺨이 따가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민준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의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민준 제시카는 무릎을 꿇고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봐. 미안해. 민준 씨. 그녀가 민준을 끌어안고 눈 속에 파묻히려는 순간 허리춤에 있던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구조팀 707. 응답하라. 환청인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한국어였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제시카는 마지막 힘을 짜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하얀 어둠 속에서 희미한 조명탄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구원일까요? 아니면 적의 함정일까요? 조명탄이 터지자 눈 속에 매복해 있던 적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구조대가 오기 전에 두 사람을 끝장내려 했습니다. 죽여 용병들이 총을 난사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제시카는 민준의 몸 위로 엎드려 그를 보호했습니다. 투두두두두. 그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헬기가 눈보라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헬기 측면에는 자랑스러운 707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사격 개시.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검은 전사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화력과 전술로 용병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님 스노우 울프를 찾았습니다. 대원들이 민준과 제시카를 애워쌌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민준아. 팀장이 민준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적의 리더가 마지막 발악으로 수류탄 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같이 죽자 구조대원들이 당황한 찰나 의식을 잃은 줄 알았던 민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단검을 던졌습니다. 단검은 정확히 적의 목에 꽂혔습니다. 놈이 쓰러지며 수류탄을 떨어뜨렸습니다. 폭발팀장이 제시카와 민준을 덮쳤습니다. 화광 눈보라 속에서 폭발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무사했습니다. 상황 종료. 부상자 후송한다. 제시카는 헬기에 실려 올라가며 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민준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의 한 군 병원 VIP 병실. 제시카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병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다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어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던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붕대투성이었지만 혈색은 돌아와 있었습니다. 대위님, 민준이 경례를 하려 하자 제시카가 막았습니다. 쉬어요. 환자가 무슨 경례예요? 제시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던 때의 격정은 사라지고 묘한 설렘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약속, 기억합니까? 제시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약속 말입니까? 민준이 모른 척 물었습니다. 떡볶이랑 삼겹살 사준다면서요. 비싼 걸로. 민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차가운 스노우 울프가 아닌 따뜻한 인간 한민준의 것이었습니다. 그거라면 평생 사드릴 수 있습니다. 제 월급 통장을 맡기면 된다면 말이죠. 그것은 군인다운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프로포즈였습니다. 제시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접수할게요. 한 상사. 아니. 민준 씨. 제시카가 몸을 숙여 민준의 입술에 가볍게 입 맞췄습니다. 충성. 민준이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제시카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차갑던 겨울이 지나고
그들에게도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폭설도, 총알도 막지 못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통을 막아내고 사랑을 지켜낸 두 사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한민준 상사와 제시카 대위의 처절했던 생존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단순히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액션이나 로맨스로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네 인생과 맞닿아 있는 깊은 울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오만함이 가져오는 대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 제시카 대위는 자신의 지위와 경험만을 믿고 현지 전문가인 민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내 지식, 내 지위, 혹은 내가 가진 알량한 경험만을 믿고 타인의 진심 어린 조언을 흘려듣곤 합니다. 인생이라는 도로는 언제든 예고 없는 폭설을 만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빙판길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우리를 인생의 절벽에서 구해줄 안전벨트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뼈아프게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극한의 상황에서 빛났던 한민준 상사의 침묵의 희생은 진정한 어른의 책임감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했던 상사를 탓하거나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너지는 차체를 온몸으로 떠받치고 자신의 살을 찢어 추위를 막아냈습니다. 고통은 내가 막는다는 그의 신념은 말로만 떠드는 리더십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하고 남 탓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불평 대신 묵묵히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게를 감당해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보다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난로 같은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연대와 편견의 극복입니다. 처음 두 사람은 국적도, 계급도, 성격도 달랐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모든 껍데기는 벗겨지고 오직 살리고 싶다는 인간 본연의 마음만 남았습니다. 차가운 얼음 동굴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그 밤. 그들은 계급장 뗀 인간, 대인간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많은 편견과 혐오로 얼룩져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벽을 쌓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인생의 혹한기가 닥쳐올 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온기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따뜻하게 안아줄 때 얼어붙은 관계는 녹아내리고 기적 같은 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눈보라 속에 홀로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디디면 반드시 구조의 헬기는 뜨고 따뜻한 봄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곁에도 묵묵히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민준 같은 존재가 혹은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한 제시카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삶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이 뜨거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어 힘든 세상살이를 버티는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 뛰고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감동의 여정도 가장 먼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및 안내본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는 픽션으로 구성된 창작물이며 등장하는 인물, 지명, 사건은 실제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와 교육적 목적고 그리고 인문학적 가치 전달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특정 군사작전이나 실제 생존 매뉴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드리기 위한 스토리텔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